자,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번 강의 내용을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강의한 내용은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어떤 고장 제품의 어떤 그 수리 의뢰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고장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고장 원인을 듣겠죠. 그래서 먼저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전원부터 인가하지 말아라. 무슨 작업을 먼저 한다 그랬죠? 특히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2년 이상 되면 먼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그죠? 즉 전자파를 유발하는 그런 제품들은 먼지가 많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먼지로 인한 고장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먼지를 컴프레셔를 깨끗이 털거나 아니면 초음파 세척기가 있으신 분은 초음파 세척기를 완전히 세척을 해서 우리가 전원을 걸었을 때 진짜 새 제품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먼지로 인한 고장도 많은 부분을 점유한다는 얘기죠. 특히 여름철에는 먼지 사이에 습기가 우리가 발생함으로써 그죠? 하나의 뭡니까? 그 전자 소자들이 쇼트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지 처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매장을 찾아오시는 소비자분들의 대부분 보면 이 청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습니다. 뭐 TV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TV는 사실 개인이 열어서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도 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먼지로 인한 고장이 얼만큼 있다는 것을 잘 모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들어오면은 우리가 메인보드를 방열판이 보통 그 열이 많이 발생하는 소자 위에는 방열판, 즉 히트싱크가 붙어 있는데 걔까지 탈거를 한 상황에서 완벽하게 먼지부터 제거를 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작업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먼지 털고 나서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수리를 하든 어떤 제품을 하든 반드시 유광검사 눈으로다가 검사는 그래서 그 독수리눈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광검사로 분량을 잡아내는 경우가 50% 이상은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메인보드를 봤을 때 소자의 어떤 열화라든가 패턴의 단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진행성 불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볼 수가 있다. 특히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잘못 만져서 전파가 빠져 있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뭐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그죠? 단자 뭐 파워 버튼, 리셋 버튼, USB 버튼, PS2 포트, 뭐 이런 그 랜 포트 이런 부분 소비자가 많이 만지는 부분에 불량 원인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USB를 많이 우리 사용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USB는 단자가 4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VCC 5V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1, 데이터 2로 해서 서로 간에 사우스 브리지하고 서로 뭡니까? 그죠? 트랜스미터 리시브 송수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잘못 우격다짐으로 꽂아서 반대로 꽂아서 그죠? 그것이 그라운드하고 VCC하고 쇼트가 돼서 결론적으로 뭐냐 전원이 안 켜지는 즉 파워가 봤을 때는 USB 그 부분도 2차 측이라고 보는 거죠. 2차 측에 쇼트가 발생됐을 때는 파워 서플라이는 피드백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쇼트가 났으니까 야 펄스 발진을 중지해 해가지고 스위칭 부분에서 스위칭이 안 되기 때문에 2차 측에 메인 전압이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 쪽에 불량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제일 많이 유관 검사할 때 소비자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에 어떤 쇼트가 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세심하게 눈으로 관찰해야 된다. 그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전원을 다 유관 검사까지 끝났다 그러면 전원을 인가하는 단계까지 해서 1차 고장 유형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의하는 내용의 이거 수리 의뢰 제품은 뭐냐면 화면 무다. 대표적인 고장 증상 우리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원무 현상,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는 현상, 그죠? 화면무, 전원은 들어가지만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 즉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증상. 그 다음에 부팅은 다 되지만은, 그죠? 주변 기기, 뭐 마우스라든가 랜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 그런 USB라든가 이런 분이 인식 안 되는 주변기기 인식불이라는 3가지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가 뭐 소자 불량도 있고 어떤 컨트롤 데이터 버스의 어떤 그 패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어떤 바이오스 문제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첫 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전번 강의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컴프레셔로 보통 먼지 제거를 합니다. 무슨 뭐 꼭 특정해서 뭐 어떤 메인보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수리 많이 하는 뭐 모니터 AD 보드라든가 TV 쪽에 뭐 어떤 T콘 보드라든가 아니면 AD 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지가 많이 쌓일 때는 보통 이제 그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하는데, 특히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요, 모든 게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먼지를 먼저 잘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초음파 세척기 같은 경우는 아주 완벽하게 새 제품처럼 세척을 해줍니다. 이렇게 메인보드형 이 대형 초음파는 좀 비싸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몇십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쓰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뭐 정밀한 기기 같은 거는 또 이걸로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컴프레셔는 어떤 누적되어 있는 먼지, 특히 이제 어떤 기름을 취급하는 뭐 이런 공장에 쓰는 메인보드는 기름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컴프레셔 갖고 먼지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세척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먼지를 털더라도 그냥 겉에 있는 건 털 수 있지만은 특히 칩셋이나 어떤 QFP 타입의 소자들은 먼지 털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보신다면 요 칩셋 사이에 이런 먼지, 그 다음 여기에 누적된 이런 먼지 같은 경우는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지금 CPU 안에 여기도 먼지가 달라붙으면 이게 접촉불량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저를 많이 쓰는 게 그죠? 접점 부활자를 갖고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초음파 세척기가 좀 강력하겠죠. 우리 안경점에 가면 뭡니까? 초음파 세척기 많이 쓰죠.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지금 초음파 메인보드용 쓰는 초음파는 요 세정이 약간 좀 틀린 걸 알고 있습니다. 요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인보드 수리를 많이 하고, 요즘 뭐 메인보드 싼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공장이나 이런 CNC 머신이나 로봇 같은 데 들어가는 메인보드는 옛날 구형을 많이 써요. 왜냐면 그런 어떤 그 로봇 장비는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새 거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구형 메인보드 수리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거를 이제 산업용 쪽을 한다 그러면은 요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 몸에 안 좋은 그런 화학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필수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게 뭐냐면요, 요즘 메인보드는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전 메인보드들은 지금 칩셋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요 사우스 브리지 주변 기기를 우리가 그 통제하는 제어하거나 데이터 송수신을 관리하는 요 사우스 브리지라는 칩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요거는 없어졌죠. 노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는 CPU, 그래픽 카드, 메모리를 관리하는 즉 관리자다. 그죠? 이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가 예전에는 이 노스 브리지 불량이 많았어요. 그 노스 브리지 불량으로 인해서 수리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뭡니까? 이 노스 브리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사우스 브리지 하나만 있고 노스 브리지 자리가 없어졌어요. 이건 어디로 좀 들어가 있습니까? CPU 안에 노스 브리지가 내장이 되어 있는, 즉 인텔 계열의 CPU에서는 DMI라는 기술을 적용했다.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CPU 안에 노스 브리지 기능을 잡아 넣은 거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런 메인보드에 비해서 요즘 메인보드는 사실은 고장은 많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노스 브리지가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갔냐는 얘기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CPU는 지금 이제 10세대라는 CPU가 나오는 지금 판인데, 계속 CPU 속도는 증가하지만 CPU가 주변 기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뭡니까? 여기처럼 노스 브리지를 거쳐야 되는 그 단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퍼링이 생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없애죠. 단계를. 그죠?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톨게이트가 두 개 있는 것도 한 개 있는 거 어느 게 더 빠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톨게이트 하나 있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톨게이트를 하나를 없애버린 겁니다. 어떻게 없앴냐? 바로 CPU 안에 집어넣자. 그래서 2단계를 거치지 않는, 그죠? 막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어떤 입력을 키보드에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그죠? 메모리를 통해서
노스브리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출력을 내려면 CPU는 뭐 메모리 내용을 읽어서 그죠? 노스브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 출력을 했단 말이죠. 항상 얘를 통과한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톨게이트 하나를 없애버렸다. 두 개에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메인보드를 뭐 우리가 수리를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메인보드 수리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많은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이 메인보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전원 관리 쪽, 그죠? CMOS 쪽, 그 다음에 부팅 회로 쪽, 그죠? 바이오스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가 하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TV나 모니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 똑같은 개념이죠. 단지 거기는 뭡니까? 그 드라이버 보드라든가 우리가 그 액정을 기동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뭐 배터리로 우리가 기동을 할 거냐 아니면 아답터로 기동할 거냐는 그런 AI 칩 같은 것들이 있어서 틀린 거지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그죠? 뭐 허무맹랑하게 동작 원리가 노트북 메인보드는 틀리다 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좌에서는 메인보드의 동작 원리에 대해 노트북 메인보드의 동작 원리를 개념적으로 한번 제가 강의할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수리가 쉬워졌다 보다는 고장 원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것도 마찬가지. AMD 계열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조를 좀 하시면 좋을 거고요. 이런 초음파 세척기는 있으면 좋겠죠. 이제 사실 뭐 이 금전적인 게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차 유형 분석을 했어요. 1차 유형 분석이 뭡니까? 화면 무희 현상이 있었죠? 전원은 들어가지만 포스팅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뭡니까? 2차 분석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 테스트를 해서 고객한테 인도하는 그 작업만 남아있는 거죠. 자,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TV도 마찬가지죠. 모니터도 마찬가지죠. 바로 SMPS 파트입니다. 그죠? 어떤 기기가 보드들이 동작하려면 에너지원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에너지원이 뭐냐? 바로 SMPS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데스크탑에도 이 SMPS가 적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 SMPS는 우리가 보통 이제 PSU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파워 서플라이 투 유니트 해가지고 PSU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모니터라든가 TV 쪽은 우리가 SMPS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또 노트북에서도 우리가 아답터라고 하지 않고 SMPS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죠? 스위칭 모드를 쓴 정육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파워 서플라이는 데스크탑에 쓰는 PSU는 동작 원리가 그죠? TV SMPS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모니터하고는 틀려요. 모니터는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SMP 어떻게 동작합니까? 220V만 넣으면 오토 방식이에요. 자, 2차 단어 바로 12V, 5V가 출력되는 방식이지만, 이 지금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라든가 아니면은 TV SMPS 쪽은 우리가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220V 인가만 하면, 그죠? TV는 뭐만 나오죠? TV SMPS는 5V 스탠바이 전압만 나와요. 근데 데스크탑에 쓰는 PSU 파워 서플라이는 뭡니까? 220V만 인가하면 5V 스탠바이 전압과 파워온 전압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파워온 전압은 뭐냐면 우리가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두 가지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보드에 많은 부분 고장 원인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PSU의 파워 서플라이가 주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주범이냐는 얘기를 어제 강의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전격 파워와 뻥 파워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죠? 또 우리가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전격 파워에 대한 인식을 많이 소비자한테 심어주지 않았다. 즉 박리담의 개념을 갖고 팔다 보니까 나는 이익만 내면 돼 이 생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유럽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허용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뻥파워는 뭡니까? 뻥파워는 우리가, 이 표면에,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어떤 네임플레이트가 붙어 있는데, 600W라 그러면 그건 이론상 600W예요. 이론상 600W. 600W라는 얘기는 600W를 다 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걔는 효율이 50% 나온다. 즉 무효전력이 발생된다. 콘덴사 입력청 정류기는 우리가 L과 C라는 그 소자를 쓰기 때문에 L과 C는 우리가 저항하고 틀리지만 저항은 뭡니까? 교류 전력을 가했을 때는 항상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즉 L과 C는, 즉 콘덴사와 코일은 위상차가 발생이 됩니다. 위상차가. 즉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위상차가 발생되는 원인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떨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600W라면 효율이 최대 50%니까 6에서 300W밖에 못 난다는 얘기죠. 근데 전격 파워는 전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나요? 그 파워 표면에, 그죠? 여기에 80 또는 85라는 마크가 찍혀 있어요. 자, 그래서 파워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워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 80 플러스라는, 그죠? 이 마크가 우리나라 뭐 KS 마크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또는 85 플러스라는 게 적혀, 이게 전격 파워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 걔는 뭐 뻥 파워 또는 막 파워로 얘기하죠. 그런 이제 그라 보시면 돼요. 어떤 특정 파워를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전격파 뻥파워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정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220V 전원을 인가했어요. 220V를. 정류회로를 거치죠. 정류회를 거치면은 얘는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은, 이 뻥파워는, 자, 이게 전류파형, 이게 전압파형의 전압, 그죠? 전압파형이면 얘는 뭡니까? 전류는 요렇게 이 펄스 형태로 만들어져요. 이게 I란 말이죠. I, 그죠? 요게 얘가 뻥이란, 이게 막파워란 말이죠. 막파워는. 그럼 우리가 전력 공식은 뭡니까? P는, 그죠? VI죠. 이건 교류 전력이죠. 사실은 우리가 직류 전력이죠. 교류 전력은 뭡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붙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라는 게. 즉 얘하고 요렇게 리플 성분인 직류와 전압을 곱했을 때 뭡니까? 얘는 작아지겠죠. 얘는, 그죠? 근데 우리가 80 플러스로 받은 전격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파형이, 이게 교류 파형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압 파형이냐, 전압. 이게 전압이죠. 전류 파형은 뭡니까? 이런 사이언파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죠? 이게 I예요. 그럼 뭡니까? 얘는 뭡니까? 커지겠죠. 얘는 전압이 커지겠죠. 그죠? 커집니다. 왜 이렇게 커지냐면은, 우리가 막파워, 뻥파워는 PFC 회로라는 전력 효율 보상 회로가 생략이 된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플 성분으로 전류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PFC를 거치게 되면 이 뭡니까? 전류 파형이 이 사인파 형태를 취합니다. 사인파 형태를. 전류 파형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펄스 파형의 어떤 전류 파형과 사인파 형태의 어떤 그 펄스 파형이 이 전력 공식에서 곱한다면 뭡니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그죠? 전격 파워가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PFC를 거치게 되면 효율이 80% 또는 85%가 나온다 해서 그 인증 마크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600W에 80%다. 480W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뭐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보더라도 그래픽 카드에 4핀 12V가 두 개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를 하는 거다. 전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기 힘이에요. 그죠? 이런 건 전류의 힘이 크겠습니까? 얘는 작겠죠? 이 전류의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의 고장 원인을 들어오면, 이게 우리가 이 뻥파워를 쓰는 것은 이 메인보드가 전력이 딸리거나 불규칙한 전력이 어떤 외부의 교류의 입력 전압의 변동으로 인해서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전자소자는 뭡니까? 항상 일정한 전압, 일정한 전류를 자기의 원하는 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딸리게 되면 뭡니까? 걔가 진행성 불량이 되면서 나중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서 이 파워 서플라이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아는 사람들은요, 아주 정밀한 게 파워 서플라이를, 그죠? 떼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매장에 찾아와서 조립을 의뢰하시는 분은, 사장님 파워를 갖다 한 25만원짜리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걸 그러십니까? 그러면 뭔가 아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조립을 할 때 메인보드가 좋든가, 아니면 파워가 좋든가,
원칙적으로는 메인보드도 고가를 써야 되고 파워 서플라이 고가를 써야지 고장이 적은데,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좋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근데 보면은 메인보드도 저가에다가 파워도 뻥파워 쓰는 사람들은 거의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수리하면서의 빅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데스크탑을 우리가 조립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할 때는 뭐 이런 부분을 고객한테 우리가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가 있죠. 그걸 통해서 바로 이런 리플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바로 뻥파워 특성이고, 지금 제가 한 얘기처럼 그렇죠. PFC가 내장이 돼 있다, 안 내장이 돼 있다 그래서 전력 효율이 감소한다. 그죠? 그래서 전력 효율 보상회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보드에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파워 서플라이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그죠? 뭐 220V를 인가하고 재니까는 5V 남은 전압이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메인 전압은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해줘야 그 TV SMPS처럼 액션을 취해줘야 얘가 메인 전압이 나오는 거죠. 자,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전압이 나오냐면은 이 색깔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메인 저 파워 서플라이 색깔을 다 검정색으로 다 통일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자, 주황색은 3.3V에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전압은 3.3V, 5V, 12V, 마이너스 12V. 그죠? 요것이 우리가 메인 전압입니다. 메인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전압이 나오죠. 220V 꽂으면 스탠바이 5V하고 파워 전압 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메인 전압을 기동하기 위해서 파워 전압을 우리가 갖고 오는데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가 메인 전압이 정상적으로 기동이 됐다 하면은 이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고 시그널을 준다 그랬죠. 이 신호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뭡니까? 메인보드 이 커넥터를 통해서 이 파워고 시그널이 뭡니까? 리셋 모듈로 유입돼서 리셋 작용을 하는 거죠. 리셋을 시키는 거죠. 리셋이 돼야지 우리가 클락이 공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 신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가 정상이라도 파워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색깔은 3.3V가 주황색이죠. 빨간색 5V, 노란색 12V, 파란색은 마이너스 12V. 이건 전자 소재에 특별히 쓰는 거죠. 옛날엔 마이너스 5V 썼는데 지금은 안 쓰죠. 근데 스탠바이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파워온 전압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고 시그널 이 케이블은 회색 선으로 되어 있어요. 회색. 여기 회색이 하나 있죠. 뭐 검정색은 그라운드라는 것은 많이 뭐 공통으로 아는 사실이고요. 그죠? VCC가 있다면 당연히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파워 시그널은 뭡니까? 바로 한 요렇게 시간차를 두고 나온다. 그래서 요런 그 파워 서플라이의 색깔은 좀 전압은 좀 모르시는 요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애우시는 게 좋다 하는 얘기죠. 이거 핀 번호까지 뭐 애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전원을 꽂게 되면 뭡니까? 9번 단자로 보라색 선으로 5V가 나오고 녹색으로 16번 단자에서 우리가 파워 전압이 나온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의 그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TV 수리하시는 분들 SMPS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의 SMPS하고 좀 틀리다. SMPS는 오토 방식이죠. 근데 이제 TV SMPS는 스탠바이 형식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220V만 인가하면 스탠바이 5V 나오다가 파워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게 이제 그 파워온 시그널이 뭡니까? 스위칭 회로를 터치를 건드리겠죠. 건드리면 뭡니까? PFC하고 RC 회로가 동작을 해서 우리가 메인 전압이 출력된다. 그래서 12V, 24V, 뭐 33V를 쓰는데 33V까지 쓰겠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런 이 동작 원리가 이 데스크탑의 PSU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단 지금 파워온 시그널이 나온다는, 그죠? 파워온 전압 5V가 나온다는 게 약간 틀리는 거지, 같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은 TV SMPS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자, 그럼 실질적으로 동작 원리를 한번 볼게요. 요거 많이 보셨죠? 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자,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5V가 딱 나오겠죠, 여기서. 그죠? 제가 요거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파워온 전압에 그 LED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죠? 여기 5V가 나오는 거죠. 5V가. 자, 여기 파워온 전압하고 스탠바이 5V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데스크탑 앞에 있는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증상이 나겠습니까? 그죠? 이 파워온 전압은 스위칭 회로를 건드리니까, 그죠? 이게 파워온 전압은 전이차를, 데스크탑의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이차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5V가 220V만 인가하면 스탠바이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이게 이제 파워온 전압은 전이차를 이용한 거죠. 스위칭 에러를 건드리는 건데, 얘가 스위치 파워온 전압을 누르게 되면 그 신호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를 0V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5V에서 0V로 떨어지니까 전이차를 이용한다 그랬죠. 5V에서 0V만 떨어지면 메인 전압이 기동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워온 스위치를 이제 누른다고 이 강제연결하는 이 데스크탑에 있는 파워온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요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5V에서 스위칭 에러를 건드렸기 때문에 뭡니까? 얘가 0V로 떨어지면서 얘는 LED는 꺼지겠죠. 그 메인 전압이 뭡니까? 12V, 5V, 3.3V 나오면서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 시그널을 줘가지고 메인보드와 정상을 기동을 하는 거죠. 이 파워 PG 신호가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인보드가 기동을 안 하겠죠. 리셋 모듈이 동작을 못 하다 보니까 기동이 안 되는 거죠. 전원을 끄게 되면 다시 뭡니까? 다시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220V만 꽂으면은 스탠바이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오는 것이 파워 서플라이 기본 동작 원리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 전이차를 이용했다. 5V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스위칭 에러를 통해서 0V를 떨어뜨리게 되면 뭡니까? 5V에서 0V로 떨어지면은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스위칭 에러가 고장이 났다. 그죠? 스위치에는 고장이 났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파워 서플라이는 기동을 안 하겠죠. 그게 바로 컴퓨터에서 메인보드의 부팅 회로라는 거죠. 부팅 회로. 부팅 회로가 동작, 그 회로가 문제가 생기면 파워가 정상이라도 대기하는 5V를 0V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 소자를 쓰는데 거기서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 부팅 회로가 고장이 났다면 파워 서플라이는 우리가 메인 전압이 기동 안 되니까 당연히 메인보드는 기동이 안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부팅 에러 동작 원리를 한번 봅시다. 또 부팅 에러 동작 원리. 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하게 되면 우리가 뭐뭐만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그죠? 5V하고 파워온 전압 5V가 나와요. 이 파워온 전압 5V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게 스위칭 TR인데 TR로 할 수도 있고 FET로 할 수 있고 뭐 설계자에 따라서 틀린데 이게 바로 TR 컬렉터에 딱 5V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는 MPNTR이에요. MPNTR. MPNTR의 특성을 알려줬죠. 자, 심볼로 그리자면 이렇게 돼 있죠. MPNTR은 이게 베이스고 이게 컬렉터고 2m예요. 2m 방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MPNTR 특성이죠. 여기 TR 베이스에 어떤 양의 신호를 가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신호를. 그랬을 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흘리면서 이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무 신호도 안 들어왔어요.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여기는 0V입니다. 동작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기만 5V가 대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신호가 오기 때문에 컬렉터에서 에미터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에미터 접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V에서 0V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파워서의 전이차를 이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 전압을 기동하겠죠. 자, 이 5V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부팅 회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5V가 어디 들어가냐면 5V를 바로 우리가 이 부팅 회로는 사우스 브리지라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얘는 5V를 우리가 주지를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5V를 이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를 3.3V를 다운시켜서 그죠? 그 전압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사우스 브리지 들어가는 거죠. 사우스 브리지를 들어갈 때 여기서 스위칭 다이오드를 거칩니다. 왜? 전원을 끄게 되면 이 CR203의 배터리가 그죠? 이 기동을 하는 거고 전원을 넣게 되면 그죠? 파워 서플라이 얘는 죽고 얘가 스위칭 TR을 통해서 이를 공급이 되는 거죠. 이 배터리는 왜 있냐는 얘기를 해줬죠. CR203의 배터리, CMOS 배터리는 뭐냐면 여기 지금 사우스 브리지 안에는 RTC NVRAM이라는 그죠? 이 하나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NVRAM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CMOS라고 그런다.
컴플리멘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 아주 저전력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RTC에는 우리가 바이오스에서 정해는 시간이 여기 클락이 들어가는 거고요. NVRAM에는 우리가 바이오스를 통해 셋업을 하죠. 부트 시퀀스는 뭐고 뭐 정해주죠. 그죠? 시큐어 부트를 갖다 인앱을 하겠냐 디접을 하겠냐 그죠? 이런 걸 다 정해주죠. 그 내용이 바이오스를 통해서 그죠? 얘에다가 여기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 값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을 껐을 때 이 CR203의 배터리가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델키를 눌러서 셋업을 잡으십시오. F1은 셋업,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을 껐을 때 얘가 이 스위칭 다이얼을 통해서 여기에 공급이 돼서 내가 이 저장해놓은 CMOS, RTC NVRAM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끔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해서 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RTC NVRAM, CMOS는 뭐냐면 휘발성 메모리죠. 전원이 안 들어가면 얘는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부팅에러는 이 사우스 브리지하고 IO가 개입을 합니다. IO가. 자, 전원을 넣게 되면 자, 파워 버튼을 눌렀다. 이 파워 시그널이 IO로 들어가는 겁니다. IO에 대해서 IO에 누가 전달하냐? 사우스 브리지 들어가게 되면 사우스 브리지 내부 연산 과정을 통해서 바로 뭡니까? 파워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어디를 두냐? 바로 TR 베이스를 건드려 주는 거죠. NPN TR이기 때문에 베이스에 양의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컬렉터에 대기했던 5V는 어디로 들어가냐? 에미터로 흘러서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0V로 떨어진다. 그럼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랬죠? 5V, 12V, 3.3V, 마이너스 12V 파워 시그널이 비로소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이 소자들이 사우스 브리지나 IO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동작을 못한다고 그랬죠. 이 크리스탈린 수정 발진자가 그죠? 항상 이 전원을 껐을 때 배터리 공급하고 있고 그죠? 아니면 이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크리스탈이 32.768kHz라는 그죠? 이런 그 고정 클락을 씁니다. 얘를 여기에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동작을 하는 거죠. 이 크리스탈에 그 클락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죠? 요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워가 정상인데 메인 전압이 그럼 이 스위칭 에러를 뒤져봐야 된다고요. 이 부팅 에러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팅 에러를 그죠? 이 레귤레이터가 죽었는지 그죠? 시모스 배터리라도 문제가 점퍼가 지금 노멀에서 그죠? 이 클리어 점퍼로 바뀌어 있는지 클리어로 바뀐다면 전기가 다 그라운드로 빠지기 때문에 얘한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단자가 3개, 2개 있는데 요거 2개다. 점퍼를 뺐을 땐 얘가 노멀이죠. 꼈을 때 뭡니까? 점퍼를 낀다는 얘를 쇼트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전기가 들어와서 일로 가는 게 다 그라운드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초보자들은 이 점퍼를 뭘로 꽂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2단자 이 클리어 점퍼를. 그럼 빠지니까 당연히 부팅에는 동작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크리스탈은 잘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얘가 전기를 가하게 되면 그죠? 32.768kHz라는 그죠? 고정 클락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사우스 브리지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위칭 TR이 오픈됐을 때 그죠? 얘가 끊어졌단 말이죠. 이 소자 불량도 있겠죠. 그래도 당연히 못 넘어가겠죠. 이 스위칭 TR을 다이오드를 통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레귤레이터도 어떤 그 문제가 됐을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얘도 그죠? 3.5V를 받아서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죠? 못 만들어 준다. 그러면 사우스 브리지의 에너지원이 딸리다 보니까 얘가 동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팅이 안 된다. 전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부팅 에러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를 모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부분을 갖다가 수리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대충 이런 원리를 어디 부분 같은데 어디를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부팅 에러의 동작 회로 해석은 여러분이 좀 머리에 익히고 있어야 된다. 그 공간에 TR이 어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메인보드는 설계자에 따라서 회로 구성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테스트 부자모드 넣고 브러쉬 공법이라는 건 유튜브에 올려놨죠. 걔를 통해서 회로를 갖다 긁어가면서 찾아봐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된단 말이죠. 어떻게 메인보드가 다 100%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틀리잖아요. 회로 설계를 할 때, 그죠? 간단하게 설계하는 사람이 복잡하게
그 메인보드를 제작, 설계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다. 그죠? 여기 TR 썼지만 FET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아니면 뭐 이 안에 사우스브리지에 통합할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회로를 우리가 스스로 따라가야 된다. SMP에서도 보면 이거 왜 그 PWM이 없죠? 그거는 뭡니까? FET하고 PWM 통합한 파워 스위치를 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없다고 자꾸 여러분들이 한탄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더라.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도 그죠? 립스보드를 보면 PWM이 무지하게 조그만 아주 소형 소자를 쓴 것도 있단 말이죠. 그거 보고 없다고 하지. 회로를 안 따라갔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회로를 갖다 여러분이 스스로 따라가 보세요. 테스터기 부자 모드로 놓고 앞에 브러쉬 하나 달아가지고 회로를 긁으면 울린다 그러면 그 회로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그 회로를 점검해서 얘랑 연결돼 있구나.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은 이 전자 회로 쪽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동작 원리 이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리할 사례를 얘기할 때 반드시 이런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그럽니다. 이런 원리를 얘기해 주는 게 유튜브 강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이론을 무시하고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우리 집을 짓 때도 막 그냥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합니까? 그죠? 시멘트 몇 프로, 모래 몇 프로 해서 해야지 그게 된다. 이거 원리가 이론이 있잖아요. 막 섞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자, 요거 좀 머리에 상기를 하시고요. 이 CPU 쪽 전원 흐름도는 이것도 전번에 한번 터치를 좀 했었는데 언급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CPU는 보통 2V 미만이 들어가는데 CPU에 따라서 걔가 요구되는 그 VCC 값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CPU 안에는 VID 테이블이라는 볼테이드 아이덴티티 데피니션 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VID 값이라는 게 있는데 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CPU VID 값과 PWM과 FET와 공조해서 그죠? 하나의 CPU가 원하는 그 우리가 그 전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파워를 공급해서 어디가 공급하면 파워 서플라이 12V를 F의 드레인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FET 드라이버는 뭐냐면 이 신호를 주면 얘가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이 PWM과 FET 드라이버 통합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전자제품들이 뭡니까? 통합 추세라고 그랬죠? 세 개의 소자를 하나로 담는 뭐 이런 그죠? 그래서 이게 담아져 있는데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12V가 FET 스위칭 소자 FET를 대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그 드라이버 IC에 FET 드라이버에 12V가 대기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CPU로부터 VID 신호를 받으면 PWM 전달 받아서 얘가 이 신호를 가지고 CPU가 나는 몇 볼트를 요구하는 CPU야. 그러면 PWM 전달해서 이 스위칭 신호를 얘가 어디를 줍니까? FET 드라이버 주게 되면 지금 여기 뭡니까? 이 전원이 지금 얘는 지금 4페이지라고 보통 구성되어 있죠. 4페이지. 단상 전원부를 4개로 연결해서 이 스위칭 신호에 의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콘덴서에 충전했다가 그죠? 충전했다가 CPU로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4페이지라 뭐냐면 단상 전원부를 4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왜냐면은 CPU는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전류를 굉장히 높은 전력을 요구를 합니다. 높은 전력을. 왜냐면 CPU 안에는 트랜지스터가 몇백만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몇백만 개의 전기를 트랜지스터 소자에 전달하려면 약한 전류 갖고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단상 전원부를 갖다가 이 4개를 4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여기 4개를 병렬로 연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5V를 요구를 한다. 그러면 1.5V를 병렬로 4개를 연결하면 전압은 같지만 전류는 상승하겠죠. 자, 건전지 1.5V를 4개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그럼 뭡니까? 전압은 1.5V면 전류는 그 4개의 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더 세지죠. 그거 원리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여기 지금 이 지금 메인보드는 저가 메인보드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인덕터를 보고 알 수 있죠. 인덕터 하나, 둘, 세 개죠. 이건 3페이지의 전원부입니다. 예전에 예전 때는 CPU가 약한 듀얼 코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뭡니까? 이 코일이 3개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단상 전원부가 3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 나온 메인보드는 굉장히 페이지가 높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6페이지예요. 요즘 나온 거는 쿼드코어, 내는 옥타코어라는 CPU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압은 낮아졌지만 전류는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원부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3.3V, 5V, 12V가 나오기 때문에 CPU를 갖다 공급할 수, 감당할 수 있는 전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칭 전압을 쓰는 거예요. PWM과 FET 드라이버와 FET와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준다. 그죠? 스위칭이죠. 스위칭 부분이죠. 단 그 만들어주는 값은 뭐냐? CPU가 VID 값을 PWM에 전달해서 거기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 왜? CPU는 고유의 자기의 원하는 전압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나는 몇 볼트짜리 CPU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VID 값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스위칭 작업을 해서 CPU가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주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CPU 쪽도 이 전원부 쪽이 많이 불량이 생겨요. 옛날에 이게 디펙 타입, 내부장이 많은 거랬죠. 이 디펙 타입에서 요즘은 뭡니까? P팩 타입, 로우 RDS FET, 즉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저항이 거의 없는 요런 P팩 타입의 로우 RDS FET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 지금도 많이 써요. 저가 보드는. 하지만 많이 고가 보드는 로우 RDS FET를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FET 드라이버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통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 이 보드도 FET 드라이버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PWM인데 요게 지금 요게 PW 요 안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그죠? 여기서 이제 얘네들한테 이 FET 쪽에 스위칭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12V를 스위칭을 해서 어디를 넘겨줍니까? LC 필터로 넘겨줘서 이제 그 콘덴서에 충전을 해서 이제 주겠죠. 이렇게 CPU 전압 공급을 해주겠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금 그 CPU 전용 이 포트를 빼더라도 그저 동작이 됐었어요. 요즘은 뭡니까? 여기 지금 4핀이 지금 4개가 듀얼로 연결되어 있죠. CPU가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CPU 전용 그 뭡니까? 이 커넥터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원을 꽂고 얘 빼보는 동작이 안 돼. 옛날 보드는 얘 빼더라도 동작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이 12V를 이쪽도 공급하고 여기도 공급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꽂던 저기를 그렇게 돼 있던 구조 같대요. 근데 지금은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게 8핀으로 변경됐죠. 4핀에서. 뭐 4핀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8핀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전압이 약하네. 그리고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류가 상당히 높은 걸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페이지라는 이런 방법이 이 전원 구성 방법이 나온 겁니다. 어떤 거는 지금 12페이지까지 나온 것도 있어요. 좋은 보드들은. 그죠? 이 페이지가 높을수록 안정적인 전기를 구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바이오스 회로 동작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바이오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AD보드를 예를 들어보자면 AD보드는 뭡니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것이 우리 모니터나 TV AD보드다. 그 안에 바이오스 안에는 MCU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폼웨어, 즉 폼웨어가 들어있다. 폼웨어는 뭐라 그랬죠? 전자 회로를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심어져 있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지만 폼웨어보다는 바이오스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요 MCU 안에 이 폼웨어, 즉 바이오스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그죠? 그 루틴을 가지고 우리가 그 메인보드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인터페이스, 즉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바이오스는 우리 모니터나 TV처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는 게 메인보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전원을 ON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거냐면 이 바이오스 안에 있는, 그죠? 바이오스 안에 있는 폼웨어를 읽는데 거기는 세 가지 루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부분을 읽어서, 그죠? 주변 기기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드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있는 부트 매니저, 즉 부트 매니저는 뭡니까? 운영체제를 읽을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죠. 걔를 띄워서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작업을
까지를 우리가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니터도 전원을 ON 누르게 되면 그냥 동작을 합니까? 항상 이 바이오스라는 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걔가 전자율을 컨트롤하죠.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 모니터에서 파워 버튼 누르게 되면 그죠? AD 보드에 MCI 펌웨어가 연산을 해서 어떻게 해줍니까? 인버터 또는 그 LED 백라이트를 킬 수 있는 스위칭 신호를 주고 패널 쪽에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그죠? 공급해서 VCC 전압을 우리가 게이트를 열어주는 그런 작업을 바로 누가 하냐? 바로 펌웨어가 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이 바이오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운영체제를 바로 읽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모든 전자제품에는 이 펌웨어라는 게 개입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 바이오스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 루틴이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죠? 기계어로 되어 있죠. 하나는 스타트업 처리 루틴. 어떤 하드웨어 상태를 점검하고 초기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죠? 운영체제를 그 디스크의 부트 섹터에 부트 매니저 읽어서 띄워주는 작업까지 해서 제어권을 갖다 운영체제로 넘겨주는 작업이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죠. 서비스 처리 루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읽어라 아니면 뭐를 처리하라는 내용은 뭡니까? 이 서비스 루틴이 있잖아요. 예, 운영체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은 뭐냐? 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컴퓨터가 뭐 어떤 프로세스를 죽이기 위해서 알트 델리트 키를 누른다 그러면 작업 프로세스 나오죠. 그것도 뭡니까? 이 하드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 그 바이오스에 있는 루틴이 해주는 겁니다. 그죠? 모든 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 인터페이스를 누가 해주냐? 바이오스가 해주는 거예요.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원을 키면 얘부터 읽어야 되는 얘가 죽어있다. 손상이 있다는 뭡니까? 당연히 포스팅이 안 되니까 화면 무현상을 일으키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소자 불량도 있겠지만 펌웨어, 바이오스가 죽었을 때는 그 중에서도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죽었으면 읽었을 때 못 읽으니까 그죠? 당연히 뭐 화면 무현상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또는 전자기기에서 이 바이오스는 펌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체계는 우리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하드웨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기계, 뭐 메인보드, 그 다음에 무슨 뭐 램,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이게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바이오스라는 게 존재해요. 얘가 죽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바이오스라는 위에 뭐 장치 드라이버, 우리가 지금 CD로다가 메인보드 드라이버,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아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반화해서 운영체제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글, 오피스,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같은 걸 깔아주는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쪽에서 즉 이 부분 운영체제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장치 드라이버, 바이오스, 하드웨어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밑바탕, 우리가 아파트에서 맨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무너지면 당연히 2, 3, 4 위에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 바이오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 스타트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 처리 루틴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즉 바이오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간 연결적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면서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한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뭡니까? 이 바이오스라는 게 들어있죠. 그죠? 요거는 비휘발성 메모리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F1 키나 델 키를 눌러서 화면에 띄우는 이 셋업이라는 것은 이 여기 있는 걸 띄우는 거예요. 여기 띄우는 겁니다. 이 기본 프로그램 띄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정해주겠죠. 날짜도 고쳐주고, 부팅 순서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I 파일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네이블 할 거냐, 디네이블 할 거냐 고쳐주겠죠. 그 변경해준 내용이 여기는 이 리드 올리 메모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장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우스 브리지의 RTC MV램에 이 사용자가 저장한 내용이 저장이 되는 거죠.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요. 자, 여기 롬이죠. 이 바이오스 읽어서 바로 요 안에 사우스 브리지 안에 RTC MV램에 사용자가 지정한 셋업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RTC MV는 뭐라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CR203의 배터리가 있는 겁니다. 얘를 여기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전원을 끄면은 얘가 여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터리가 보통 3V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뭐 1점 몇 볼트 떨어 2V 떨어진다면 뭡니까? 여기 내용이 지워져 버리겠죠. 그럼 자꾸 부팅할 때 F1 킬로라 델 킬로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물론 뭐 요 회로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다는 거 그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꾸 저장하는 줄 아는데 바이오스에 아니라 이 내용은 이 기본 프로그램만 띄워서 이 사용자가 저장한 값은 사우스 브리지의 RTC 엔브램이 기록된다는 거, 그 내용을 알고 있고, CR203의 배터리는 RTC 엔브램이 저장된 셋업 사용자 정의 내용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원을 껐을 때 CR204의 배터리가 필요하면 3.0V를 유지해 준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PC 기반의 바이오스 기반의 PC 부팅 구조는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